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개인적으로 자주 가졌던 질문에 대한 일부 해답을 주는 이제 그런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이제 발달 심리학자인 이름을 좀 볼까요? 예, 토마스 보이스라는 의사가 썼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이런 학문에 접해서 쭉 연구를 한 그런 학자가 아니고 자기가 자라난 환경, 자기 형제들 이야기에서 뭔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성장했지? 왜 내 형제들은 그렇지 않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결국은 이제 소아과 의사가 돼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5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럼 이제 이 의사는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좀 평화로운 시대에 평화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굉장히 즐겁게 낙천적으로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동생은 좀 예민하고 병이 잘 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집에서는 약간 부모님한테 그 케어를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가장 뛰어난 특징적인 점은 지능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지능이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여동생만은 못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이 동생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뛰어난 거 맞네요. 네, 이제 거기서 교수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가정에서는 이 아이가 가장 총명하고 미래가 빛나는 아이다, 이런 생각을 모두 다 했습니다. 이 둘째가 태어나고 이제 10년 뒤에 막내가 태어나긴 했지만 일단 이 저자는 여동생하고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 가정에 좀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난 이제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늦가기 학생으로 스탠포드의 교육학 박사학위를 따러 갑니다. 집안이 전부 똑똑한 것 같죠? 또 아버지도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전부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 돈을 벌다가 학생이 되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아이는 셋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집안에 이제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뭐 당연히 돈 문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 뭐 의견 차이,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로 예민해지면서 뭐 오해와 충돌이 끊이지 않았는데, 또 심지어 이제 그 무렵에 이 가족과 가까웠던 친지들이 이제 여러 분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들이 생겼던 그 시기에 이 저자와 여동생은 중학교에 진학했어요. 중학교에 진학했다는 거는 사춘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갑자기 몇 달 동안이나 원인 불명의 심각한 전신성 질환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나 아는 어떤 병 말고 증상은 뭐 고열에 뭐 염증에 뭐 전신성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면역 기능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병하고는, 전형적인 병하고는 좀 달리 전신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고열과 염증 같은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질병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병이 나기 이전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뭐 과로를 계속 오랫동안 반복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동생은 중학교 입학하고 네, 계속 열이 오르고 두드러기가 나고 그다음에 비장과 림프샘이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을 보여서 의사들이 백혈병이나 림프종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계속 검사를 받은 끝에 아동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는 스틸병이라는 병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하기가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이 사춘기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학교를 못 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거식증 진단을 받았어요. 이 시기에 많이 보이는 병이죠. 식사를 거부해서 이제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살이 빠졌는데도 나는 아니야. 나는 더 빼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정신과 질환 중에 몇 안 되는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당연히 뭐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조현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 굉장히 심각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탠포드에 입학하고 하버드에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조현병이라도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 쭉 자기 역량을 어느 정도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학문적인 성취는 계속 해 나갔는데 결국은 이제 석사 과정을 하다가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그 이후로는 어떤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아과 의사 저자는 왜 어떤 아이는 고생하고 어떤 아이는 성공할까? 왜 어떤 아이의 삶은 지독한 불운으로 가득하고 어떤 아이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기하고 2살 터울의 아주 총명했던 동생이 그 아버지의 입학, 거기에서 비롯된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부모 간의 불화라는 환경을 겪으면서 자기는 이제 그 시기를 뭐 비교적 큰 불안정을 겪지 않고 갔는데 동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 자기의 평생 연구 주제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와 연구를 쭉 모은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난초 아이와 민들레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유형을 난초와 민들레로 나눴습니다. 이제 여기서 민들레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씨앗만 뿌려놓으면 아무 데서도 이를테면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우죠. 그래서 이렇게 들과 산의 지천으로 있는 생활력 강한 그런 민들레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난초는 키우기 어렵습니다. 뭐 저는 난초를 키워본 적은 없는데 뭐 온도, 습도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특히 이제 아름다운 꽃일수록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 그러죠. 그래서 뭐 난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 성격조차도 되게 예민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난초랑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서 환경에 예민하다는 거죠. 뭔가 외부에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바로 반응을 보이고 더 민감하게 보이는, 그 대신에 그 시기를 잘 넘어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난초 아이가 있다. 이런 애들이 한 15%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이 난초 아이들이 키울 때 굉장히 힘들고 뭔가 변화에 취약해서 민들레가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난초 아이들을 잘 키워보면 훨씬 더 풍성하고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론입니다. 난초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성인이 되는지, 근데 잘 성장하면은 사실 이제 그걸로 된 거죠. 근데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아이가 난초 아이구나, 이제 이런 통찰이 이 책을 보고 생겼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가족 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라는 게 문제 행동이 아니라 뭐 자주 아프거나 울적해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여요. 이건 굉장히 흔한 현상인데요. 이게 물론 이제 외동아이인 경우에는 뭐 가족들 중에서 어떻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가족 수가 하나인데, 만약에 형제 이상이 있다면 네, 그런 집안에 불어닥친 불행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상 징후를. 근데 대부분은 네, 좀 섬세하고 상냥하고 민감한 아이들이 많고요. 자, 이런 아이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그 스트레스를 이제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그래서 민들레 아이가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동안에 이 아이는 이제 가족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건요. 이 아이들이 남들보다 외부 자극에 더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자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극이 이렇게 몰려 들어올 때 민들레 아이, 뭐 민들레 계열의 아이들은 그 자극을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네, 적당히 차폐를 시키는데, 이 민들레 아이들은 남들보다 더 열려있기 때문에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받아들여서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환경에서는 더 많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환경의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흡수하고 그 경험의 정도나 양을 이렇게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된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 남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난초 아이들은 네, 일단 그 부모의 불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성장을 합니다. 부모가 자주 다퉈. 특히 어렸을 때부터 다퉈. 이제 그렇게 되면 민들레 아이는 사실 나중에 됐을 때, 네, 그냥 많이 싸웠어요. 집이 늘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 민들레 아이는 저를 만날 때쯤 이미 정서장애가 생겨 있어요. 뭐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이제 그런 소지가 부모가 다투기 시작한 시기부터 시작돼서 쭉 지속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0, 30대 환자들 중에서 좀 증상이 모호한 우울이나 불안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전형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네, 어린 시절에 제가 들어도 뭐 어떻게 요즘 이런 집이 있지? 할 정도의 그런 열악한, 주로 폭력입니다. 폭력과 불화, 부모 간 혹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학대, 아니면 학대도 이제 신체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뭐 압박은 주로 뭐 잘 돼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압박을 그냥 가하는 거 플러스 잘 못하면 너는 되게 형편없는 애다. 이제 이런 식의 사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 아이가 느끼는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한 중학교 이후부터 이제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중학교 때 뭐 예를 들면은 패닉이 왔다. 뭐 중학교 때 뭐 먹는 거를 계속 토한다. 뭐 중학교 때 갑자기 친구들하고 안 사귀면서 뭐 이렇게 SNS에만 빠져 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어떤 부적응의 사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가 되면은 이게 청소년기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흡수했던 그런 외부 자극이 이렇게 축적돼 있다가 그 불안정한 겉껍질을 깨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쯤이면 중학생이기 때문에 뭐 네가 사춘기라서 그렇다든지 뭐 아니면
좀 뭔가 아이한테 잘못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압적인 학습에 대한 부작용도 이 시기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 공부를 좀 놓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만난 아이들의 대다수 한 7, 80%는 이 난초 계열의 아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 조금 더 민들레과에 속하는 아이들은 예를 들면 엄마가 조금 태도를 바꾸고 뭐 환경을 좀 바꿔주고 약간 이제 상담을 좀 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과 환경이 달라지면 이렇게 좀 제자리로 쉽게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얘는 공부를 계속 압박을 주면 안 되고 일단 졸업을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엄마랑 이제 의논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엄마들은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얘가 정말 잘하던 애고 알아서 하던 애인데 정말 공부를 시키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어머니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쭉 이렇게 뭐랄까 얇은 막을 갖고 산 거죠. 우리 피부가 얇아서 안에 혈관이 비친다 그러잖아요. 얇은 막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다가 그 막이 찢어진 겁니다. 근데 막이 찢어지면은 왜 꿰매도 흔적이 남고, 예, 계속 취약한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거기다가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이제는 꿰맬 수도 없게 이제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꿰매주고 그게 회복하기를 길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보통은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그 아이가 압박을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의 잔소리라든지 뭐 많은 학습, 많은 학원과 숙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대체로 다 중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아이들이 새로 힘을 받아서 이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어떤 아이는 왜 난초고 어떤 아이는 왜 민들레일까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최근에 아주 최신 연구에 의해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으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제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이미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씩 그 염기 서열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이 꼬인 게 이제 뭐 게놈, 뭐 인간 게놈 프로젝트다 해서 뭐 게놈의 서열을 다 밝힌다.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게놈이 전부 다 확인되면은 인간에 대한 신비를 모두 다 풀 줄 알았어요. 있잖아요, 유전자. 그러면 나는 유전자 뭐 눈동자색 중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눈동자색이 비슷하지만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나는 초록 눈이 좋아. 저는 초록색 눈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눈을 본 다음에는 어떤 눈동자도 초록색보다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초록색 눈에 금발이 좋아. 뭐라든지 우리 왜 유전자 조작 아이 뭐 이런 영화도 되게 많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유전자가 이렇게 조합되면서 이제 이런 아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세포가 이제 그 정해진 유전자를 갖고 발현할 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이제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후성은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전자에 뭔가 더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얘는 그냥 민들레 아이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했다. 그러면 후성 유전자가 불안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불안 스위치를 켜는 이유는 외부 위험에 민감하라고 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이 있으면 빨리 감지하는 게
살아가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스위치를 탁 켭니다. 너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아차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불안해야 돼.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탁 켜게 되고, 뭐 가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가난한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었다. 그러면은 너는 신체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스위치. 그럼 성장보다는 생존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를 탁탁 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후성 유전학의 분야는 제일 먼저 심리학은 굉장히 지금 늦게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뇌는 너무나 복잡해서 사실 1대1 대응이 어렵습니다. 근데 암은 왜 우리가 암을 발현시키는 물질 이렇게 해서 쭉 발견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탄 음식, 뭐 방사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그 인정된 어떤 발암 물질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방사선이 쫙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그 유전자를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식의 후성 유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쪽에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겠다. 이제 잘이라는 게 좀 더 자연식에 가까운 것. 그래서 이제 그걸 읽고 좀 부담이 돼서 책을 덮었어요. 내가 먹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먹어야 되면 정말 암 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암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네,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 영역에서도 치매의 어떤 뭐랄까 유전자가 있을 때 어떤 유전자에 어떤 그 물질이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영역에서도 역시 음식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학이나 심리학은 사실 음식을 다루진 않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매우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음식과 관련된 병이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스트레스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생겼습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난초 아이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상황이 바뀔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예요. 이를테면은 뭐 유치원을 옮겼다, 아니면 뭐 베이비시터가 있으면 시터가 바뀌었다, 이럴 때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뭐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긴장하는 아이, 뭐 유치원 어린이집을 옮겼을 때 뭐 한 적응하는데 2~3달 걸리는 아이, 자, 이런 아이들은 난초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자극을 많이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내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비교했을 때 다른 면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위축되고, 예, 좀 더 경계 반응을 보이고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 안 가본 데 가기, 안 먹어본 거 먹어보기, 뭐 좀 더 스릴 있는 행동 해보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민들레 질경이 잡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한 10에서 20%는 있다는 건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용기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아이는 난초 아이인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자극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환경 자극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있도록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 소원이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냥 이렇게 다 때려치고 세계 일주 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난초 아이들은 엄청 망가져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너무 애가 소심한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뭐 합기도 뭐 이런 거 다 보내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일수록 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키는 걸 그냥 적절 이하, 적절하거나 그 이하. 근데 이제 뭐 사실 모든 아이들이 기관에 다니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은 최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만 다니면 뭐 되겠어 해갖고 막 이렇게 뭐 음악, 미술, 체육, 공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버로딩이 걸리죠.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해진 일과를 익숙한 환경 안에서 하도록 해주고, 자,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새로운 일에 대한 내구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새로운 환경에 좀 내보내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좀 뭐 애매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를테면 만약에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예체능계 학원을 하나 정도 보내보는 거. 근데 이제 아이들을 제일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두는 게 미술학원인 것 같아요. 미술은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봐. 근데 이제 그것도 가서 봐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자, 이렇게 그려볼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본 중에 미술학원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힘들었다.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이가 너무 편차를 느끼지 않는 그런 새로운 활동. 그리고 이제 요즘 그러니까 태권도라는 운동 말고 태권도장이라는 장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질서에 의해서 신체 운동을 하는, 뭐 이를테면 뭐 줄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옛날처럼 막 이렇게 치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적당히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정도의 공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민들레 아이는 보내고 좋아하나 싫어하나 보면 되는데, 난초 아이는 좀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뭐 사범님이 무섭다고 하는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고요. 똑같은 운동이라도 수영은 좀 힘들어합니다. 수영은 이제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이 난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수영을 보냈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영을 못 배우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거는 가르치는 코치님이 좋건 안 좋건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이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패닉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학과 외 활동, 그러니까 뭐 예체능,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천천히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가 이런 특징을 가졌다 그래서 너무 환경을 제약해주면 또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노출될 때 더 많이 힘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내구력을 키워주는 거죠. 자기 조절 능력을.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아이의 특성까지 포함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예민해서 되게 품이 많이 들어. 그러면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하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한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친정어머니가 너한테 든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다. 너한테 든 병원비가 네 몸 사이즈만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100원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 모형을 이렇게 상상했어요. 나한테 든 돈이 내 몸만 하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동전이 더 대세였으니까. 근데 그것까지 합쳐서 사랑을 해주라는 거죠. 그냥 너는 손이 많이 가는 난초구나. 잘 엄마가 너를 잘 키우면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키우라는 거죠. 근데 이 예민함은 사실 부모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면 이제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갔을 때 유난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도 다수 안에서 우리 아이가 민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애를 이렇게 과하게 통제하거나 이렇게 윽박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은 그런 집단에 대한 노출은 좀 천천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는 이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의 집단에 이 정도 시간 동안 지낼 수 있는지. 그래서 예측하고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노출을 딱 시킨 다음에 얘가 막 싫어하고 집에 간다 그러거나 이러면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이제 뭐 이렇게 야, 딴 애들은 다 하잖아.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딴 애들이 한 5 정도로 받는 변화의 임팩트를 10이나 20으로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그러니까 맞춰서 키우되 이 보호와 노출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근데 항상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이게 딱 이게 좋아 하면 그거를 쭉 하면은 제일 편한데 이쪽으로 가지만 이쪽이 부족하지 않게 계속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만 하다가는 이 아이들이 얇은 자기 보호막이 조금 더 두꺼워질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또 이 보호막을 이렇게 좀 늘려줘야 되는 부담도 있는 겁니다. 힘들죠? 예, 힘듭니다. 그래서 노출에 대한 계획도 끊임없이 염두에 둬야 돼요. 얘가 요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미술 했다가 이게 이제 미술은 하나의 예입니다. 네. 뭐 음악 했다가 뭐 약간 좀 더 여러 사람 앞에서 실제로 연주를 해볼 수도 있는 뭐 그런 곳에 가본다든지 보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쪽으로는 아이 자체가 되게 예민하지만 또 얘가 가진 재능을 펼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극도 아이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좋은 거를 무작정 퍼부어주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 이 아이의 장단점, 네, 그런 것들을 보고 균형을 맞춰주는 것. 왜 우리가 이제 암에 좋다, 그럼 그거를 막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양파가 암에 좋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해 나라의 창고에 양파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애한테 이게 뭐가 좋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뭐 이런 교육이나 뭐 보육에 관한 정보들은 그냥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된다든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계하실 필요가 있고요. 비율을 바꿔주는 겁니다. 뭐 이게 좋다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이제 요만큼 더 해보고. 그래서 가장 그 부모로서 경계해야 될 태도는 이게 맞아. 근데 이것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게 맞아. 이게 답이야. 이제 이런 태도가 잘못 잡으면 이 아이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작용하는 게 후성 유전학. 이미 정해져 있는 유전자를 발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후성 유전학의 영역이다. 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굉장히 똑똑해진 느낌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새로운 학문의 영역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읽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이제 연구 위주로 책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재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해서 읽는 건데 뭐 많은 통계치와 뭐 많은 뉴런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지하는 근거와 지지하지 않는 근거. 이제 보통 논문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은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